네,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 각지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여름학기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공동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진행자 바바로라고 합니다. 본 수업은 11명의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수업의 일부를 녹취하여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합니다.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닉네임을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는 7월 28일이고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어, 세계의 문제와 미래사회 여름 시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개인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공산당 여신님이 첫 번째 순서였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은 맨 처음 순서가 황 집사님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그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를 지금 탐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진행은 달령님이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맡아주시는 달령님부터 모시도록 할게요. 네, 달령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 집사님의 발표 진행을 맡게 된 달력입니다. 황 집사님, 이번에는 무엇을 발표할 것인지 간략한 소개와 발표할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제도를 펼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 정도를 제시하는 걸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그래서 먼저 얘기할 내용은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줄 건데, 첫 번째는 미국인데, 미국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포괄적인 유아교육, 건강, 영양 및 학부모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포괄적인 유아교육, 건강, 영양 및 학부모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0세에서 5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아동 발달 프로그램으로 식품권, 의료 부족, 학교 급식 등과 같이 함께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현물 급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 예시로는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보육, 조기 교육, 건강 및 가족 지원의 개선을 통해 아이들에게 최상의 삶의 시작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개발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역을 단위로 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하여 서비스 대상이 낙인을 갖게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스타트 프로그램은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빈곤은 세대로 전승되는데, 선진국에서는 각종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를 단절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제도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입이나 대학 진학 등의 차이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입학사정관제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수능, 내신과 같은 객관적인 점수를 최소한으로 반영되고 학생의 가능성과 같은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교 평준화 제도가 있는데, 고교 평준화 제도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촉진,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통한 학교 간 격차 해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평준화된 교육을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뭐 특목고 같은 것도 폐지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특목고에서 그 수도권에 대한 대학 진학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고요. 세 번째는 농어촌 전형인데, 이거는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가진 농어촌 고교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든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능력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지만, 이미 발생한 문제점들을 완화시키려는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OECD 5개 국가의 교육 불평등 비교 분석이라는 논문을 참고하여 한국의 교육 불평등 현황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한국의 경우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모 배경의 영향이 중대하여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부모의 영향이 아직 중요하다는 현실이고, 이게 지금 증가하지 않는 것뿐이지 아직까지도 부모의 영향이 다른 비교 대상국에 비해서 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모의 영향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바 학업 성취도에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기도 하고 공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을 배울 때 학원 숙제를 하고 있다거나 밤까지 지속된 사교육으로 인해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들이 이미 학생들이 학원에서 예습을 해왔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처럼 사교육이 공교육을 방해하며 여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 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교육을 강화시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번 발표에서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결국은 또 다른 사교육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의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식의 접근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느꼈고 또한 교육 불평등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국 돌고 돌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인데 이를 이루려는 시도라도 해야 완벽한 교육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사교육 의존도가 낮고 사교육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외국의 사례처럼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의 탐구는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 수립 정도로 이를 기반으로 마지막 3차 시에는 어떤 식으로 공교육을 발전시켜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지를 탐구해 보기로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교육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건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공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의 수준은 최소 공교육 이상으로 올라가려는 그 상관관계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제한을 두는 방식 또한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딱 칼로 자르듯이 사교육을 금지시켜 버린다면 사교육을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들에게 무책임하게 실업자로 몰락시키기도 하고 너무 급진적이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 이후 학생들이 학원이나 학교에 있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실행한다든지 가해와 같은 경우에 수업료를 현금으로 지불하지 못하게 하여 세금을 제대로 걷게 하고 이 세금을 교육에 투자한다면 공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황 집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고교 평준화 제도가 교육 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황 집사님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완전한 평준화까지는 이게 특목고랑 자사고의 취지가 자신의 진로에 맞게 특정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진짜 그 교육 수준에 있어서 평준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없다면 제가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발표 중에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네. 다음 시간에 주로 말씀하시겠지만, 조사하셨을 때 좀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공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셨나요? 사실 제가 공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탐구하진 않았지만 아마 외국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주의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그렇게 경쟁을 하려는 그런 경쟁 구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공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 이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국가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미국, 영국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입학사정관제, 고교 평준화, 농어촌 전형 같은 제도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발달 단계 초기에 학업의 초기에 개입해서 뭔가 출발점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 한다라는 점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타의
경쟁들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한 미국과 영국의 정책과 우리 정책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도 사실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일단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 공교육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잘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발표에서 이어 듣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가신이님 질문에 대해서 어, 특목고와 자사고의 원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기보다는 그 원래 취지를 원래 취지를 잘 살리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황 집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발령님의 발표 그리고 감자님의 진행입니다. 우선 진행하시는 감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감자입니다. 달령님 오늘 발표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먼저 전 시간에 발표하지 못한 ESG 경영의 대두 배경에 대해서 지배 구조를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발표할 거고, 이번에 발표 주제인 ESG 경영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두 가지를 발표할 것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 전 시간에 발표하지 못한 ESG 경영의 지배구조가 대두된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이상의 큰 규모가 되면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회사 경영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리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리인 문제란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문 경영인들이 회사를 대신 경영해 주기를 기대하고 고용하지만 전문 경영인은 주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공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부적절한 내부 거래와 부패 행위가 없도록 하며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배구조는 의사결정 과정, 기업 구조 또는 경영 정책 등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중 하나는 기업의 투명성이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지배구조가 현재 ESG 경영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 발표할 주제인 ESG 경영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ESG 경영의 사례를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로 나누어 조사했는데요. 먼저 실패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갑질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남양유업 갑질 사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남양유업 본사 영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 폭언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초에 남양유업이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5월에는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 섞인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녹취록이 퍼져 이슈화되기 전에는 본사가 오히려 대리점주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ESG 경영 중 하나인 S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ESG 경영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나이키의 하청 공장에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작업 도중 화장실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마시는 행동을 금지하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남아시아 공장의 절반 이상이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요구하고 시간 외 노동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키는 여전히 우리 회사가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잘못한 일 아니냐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것도 남양유업 갑질 사례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 중 하나인 S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ESG 경영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공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도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회사로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과 사회공헌 부분에서 ESG 경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여 년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회째 오뚜기 휠체어 기증이 그중 한 예시인데요. 교통안전공단이 장애 사연을 받고 만도가 수혜자를 신청합니다. 만도는 선정된 분을 위해 주문 제작된 전동 수동 휠체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도는 5년이 넘게 노사협상 무분규 타결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례는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은 적극적인 탄소 배출 감량 정책과 기술 혁신을 통한 사회 기여로 ESG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뛰어난 기술력을 사회 서비스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독보적인 서비스인 AI 돌봄 서비스, AI 스피커 서비스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 어르신 등을 구조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실제로 응급 상황에 처한 100여 명의 노인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ESG 경영 성공 사례를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후 문제 해결, 전 세계 공중 보건 개선,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아동 보호 및 인권 증진 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공 사례는 모두 ESG 경영 중 하나인 S,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공헌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보면 ESG 경영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발표를 들으면서 대리인 문제라는 주주의 이익과 경영인의 이익이 상충하게 되는 사례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혹시 달령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SK텔레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그 내용이 제가 좀 놓쳐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SK텔레콤에서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네, 음,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인가요? 예를 들어 노인이 집에서 고독사하는 경우 AI를 통해 서비스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ESG. 지금 보면은 이제 인권의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밖에 이제 인권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혹시 그 밖에 환경이나 경영구조 정상화의 측면에서 좀 어떤 잘된 사례나 나쁜 사례, 뭐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잘 하지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신 갑사님, 발표하신 달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SG 경영의 그 지배구조 정상화 부분도 마저 잘 챙겨서 발표해 주셨고, 예, ESG 경영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알려주셨어요. 특히 이제 본인이 인권 경영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인 만큼 그런 인권을 위해서, 인권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달령님의 발표였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감자님 발표로 가죠. 예, 감자님 발표고 그다음 진행은 수박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박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자님의 발표에 대한 사회를 맡은 수박입니다. 오늘 감자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지 간단한 소개와 함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퀘벡 관련 차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퀘벡에 대한 연방정부의 차별과 퀘벡 내 프랑스어 비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다룰 것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967년 몬트리올 국제박람회에서 당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독일에게서 해방된 파리에 당당히 재입성했을 때를 상기했다며 연설을 합니다. 그는 비브 몽레알, 비브 르 깨벡, 비브 르 깨벡 리브, 비브 르 캐나다 펑세, 비브 라 펑스라고 외치는데, 이는 몬트리올 만세, 퀘벡 만세, 자유 퀘벡 만세, 프랑스계 캐나다 만세, 그리고 프랑스 만세라는 뜻입니다. 연설에 대한 당시 군중의 환호는 매우 폭발적이었는데요. 연설 장소가 몬트리올인 만큼 시민들의 프랑스에 대한 지지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퀘벡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구호 중 하나가 되었고, 그러나 이 사건은 퀘벡 내 갈등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동안 프랑스와 캐나다의 외교 관계가 매우 냉담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 후 1970년 과거 1963년부터 활동해오던 캐나다의 퀘벡 해방전선 FLQ는 몬트리올에서 퀘벡 부총리인 피에르 라포르테와 영국 외교관 제임스 크로스를 납치합니다. 이후 전시조치법이 발동되고 군대가 파견되었으며 퀘벡 분리주의자들은 몬트리올 대학에 모여 FLQ를 지지한다며 사태가 과열됩니다. 결국 FLQ의 주요 인사가 체포되고 해체되며 급진적 분리주의 운동은 막을 내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퀘벡 독립이 대두됩니다. 이후 첫 투표는 퀘벡의 캐나다 연방 탈퇴 및 입법권, 정세권, 외교권 등 국가로서 주권을 분리 획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립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반대 59.56%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투표는 1995년 다시 실행되었는데요. 해당 투표는 반대 50.58%로 무산되었으나 찬성표가 증가하여 약 1%라는 근소한 차이로 무산된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 결과의 변동은 퀘벡에 대한 캐나다 연방 정부의 차별 때문이었는데요. 1982년 새로운 헌법 제정 당시 퀘벡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노와 개헌을 위한 미치오스 협정과 샬롯타운 협정이 모두 무산되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요 당인 자유당의 차별로 인해 퀘벡의 자유당에 대한 분노가 심화되어 1980년 연방선거에서 1석을 차지했던 진보보수당이 1988년 선거에서는 63석을 차지하였으며 개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진보보수당이 선거에 패배한 이후로는 퀘벡당이 54석을 차지하게 되어 캐나다 연방 전체 내 제1야당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위의 독립투표의 결과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캐나다 연방 정부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회의석, 문화 및 언어적 인정, 국영 가톨릭 학교 제도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청년 세대는 지난 세대처럼 영어주들과 연방으로부터 노골적인 차별을 받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권 주들과 연방에 대한 적대감이 옅어졌습니다. 그렇게 현재 퀘벡 내 여론은 연방 정부가 퀘벡의 언어 및 문화를 존중하는데 굳이 독립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2014년 독립주의 당인 퀘벡당이 의석을 잃고 반독립주의 정당인 자유당과 퀘벡 미래연합이 우세 정당이 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프랑스계 캐나다에 대한 연방 정부와 영어권주의 차별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다음으로는 퀘벡 내 프랑스어 비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다룰 것입니다. 반독립주의 정당인 퀘벡 미래연합 또한 퀘벡 내 프랑스어 사용을 장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최근 발의한 96호 법안은 공공장소와 직장 등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이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채용할 때의 채용 기준을 높이고 세잽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을 전체의 17.5%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지자체 가운데 영어 사용 인구가 전체의 50% 미만인 곳은 표지판에서 공공문서에 이르기까지 주요 대민 서비스를 프랑스어로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찬반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퀘벡 내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제약을 받는 것은 뚜렷한 사실입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몬트리올 도심 지역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비율은 프랑스어만 사용 43.9%, 프랑스어 다수 사용, 영어 소수 사용 28.7%로 프랑스어만 사용하거나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 70%를 넘었으며 프랑스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직장은 7.5%로 거의 10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취업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면에서도 특징을 보이는데요. 영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되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퀘벡 사람들 가운데 약 70%가 프랑스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프랑스어 교육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어 지식을 별로 요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할 때는 정규반에서 부분적으로 학습을 하고 언어 지원의 혜택을 누리며 일정 기간 동안 안내반에서 학습한 후 정규반으로 통합됩니다. 현재 퀘벡 내에서 영어의 입지가 과거에 비해서 향상되었으며 적절한 프랑스어와 영어의 사용으로 퀘벡 내 영어 사용자에 대한 차별은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퀘벡의 프랑스어 우대 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어 보존을 통한 퀘벡 정체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퀘벡은 현재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자님께서는 과거에 프랑스계 캐나다에 대한 연방정부와 영어권주의 차별이 주를 이루었다는 사실과 퀘벡 내 프랑스어 비사용자에 대한 차별에 관해 말씀해 주셨고, 퀘벡은 현재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발표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 프랑스어 선호도가 좀 많이 낮아지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거에 비해서 더 나아진? 네,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프랑스어 사용이 비율이 높긴 하지만 영어 사용 비율이 올라간 이유를 따지자면 일단 캐나다가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영어 사용을 장려하는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고 다른 주들은 거의 영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캐나다 국가에 대한 산업이나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영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퀘벡 내에서도 영어 사용자의 비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도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어, 지금 퀘벡당이 캐나다 의회에 제1야당으로 등극하기 이전에는 약간 급진적이고 무력적인 시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퀘벡 해방전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캐나다 연방 내에서 퀘벡을 강제로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현재는 해체됐지만 네. 과거에는 무력 시위의 방법으로 퀘벡을 캐나다로부터 분리하려던 단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그 부분이 좀 헷갈려서.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감자님께서는 내일 3차 시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정인가요? 저는 다음 차시에서는 퀘벡의 사례는 특이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가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세계화가 크게 이루어지면서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가에 무관심하다면 문화의 정체성 상실과 문화 간 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퀘벡의 사례를 통해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문화 갈등을 대비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 퀘벡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적절한 방향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감자님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분이나 그 진행하시는 분이나 너무 능숙하게 진행을 잘하시고 그래서 놀라울 정도고요. 예, 특히 우리 수박님 그 발표자의 발표 내용 다 깔끔하게 요약해 주시는 부분도 훌륭하고 감자님도 마지막 그 차시 발표 어떻게 이어질 건지 그 흐름을 이렇게 취지를 효과적으로 잘 설명하는 부분도 굉장히 탁월하게 전 들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박님 발표고요. 수박님께서는 이제 재중 탈북자 주제로 탐구 진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진행은 모카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모카님 모시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를 맡게 된 모카입니다. 수박님, 어떤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박입니다. 어제 저는 재중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 거주하면서 받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 그리고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중 탈북자와 관련된 중국의 난민법을 캐나다의 난민법과 비교하며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우선 저는 중국의 전반적인 난민법의 현황이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1982년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가입에도 불구하고 난민 비호에 관련한 정책과 국내법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난민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난민 비호에 대한 종합적인 난민법 제정을 고려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민 중 일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중국은 난민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며 개발도상국일 뿐인 중국에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중국 헌법은 외국인과 관련하여 헌법 제32조 1항에 따라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중국 국경 내의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중국 국가 법률 준수에 따른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정치적 난민에 대한 비호권 부여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 정부는 정치적 난민 범주에 속하는 탈북자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부의 문제이고 국제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 중국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난민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아시아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난민과 비호 정책 수립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난민 문제를 변경 안정과 불법 이주의 문제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아시아 국가처럼 관련한 법률과 정책의 발전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난민 수용에 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의 난민법을 알아보며 중국 난민법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캐나다 난민법의 경우 총 4가지의 기준으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난민 신청자의 접근성 면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2004년 안전한 제3국 협정을 맺어 난민 신청자들로 하여금 먼저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난민 신청자의 처우 면에서는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난민 신청자를 구금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계비 지원, 고용 일부 허가,
학교 재학 가능, 임시 연방 보건 프로그램에 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난민 신청자의 수용 면에서는 캐나다 연방 이민부가 난민 보호와 이주자의 사회 적응 및 통합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지위 심판이 부정적으로 난 신청자는 캐나다 연방 이민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 지위 인정자의 정착 용이성 면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되는 즉시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적 숙소의 제공 및 영구적인 거주지를 찾는 일, 캐나다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민 대출 프로그램에서는 의료 검사, 여행 서류 및 교통편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와 중국 난민법의 가장 큰 차이는 캐나다는 난민 수용에 있어 상당히 개방적인 데 반해 중국은 폐쇄적이고 과거부터 이미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캐나다에 반해 중국은 실행으로까지 옮겨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앞서 중국 난민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재중 탈북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난민 수용 상황이 매우 폐쇄적이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 논의 중, 고려 중으로만 그치고 막상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결론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재중 탈북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박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박님의 발표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수박님께서는 캐나다는 난민 수용에 있어 개방적인 데 반해 중국은 폐쇄적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나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수하게 수용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재중 탈북자라는 정치 난민의 문제만 봐서도 굉장히 그들을 위한 혹은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제정된 법안이나 다른 정책이었고 그들을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강제로 북송을 시키는 등의 굉장히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폐쇄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캐나다의 난민법 관련해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첫째로 난민 신청자의 접근성 면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2004년 안전한 제3국 협정을 맺어 난민 신청자들로 하여금 먼저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 신청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 그러니까 내가 난민일 경우에 이제 캐나다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둘 중 아무 국가에 대해서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 그러니까 캐나다에 내가 갔는데 사실 내가 살고 싶은 건 캐나다는 아닌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미국에 갔는데 난 미국에 살고 싶진 않고 캐나다에 살고 싶어.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캐나다를 대상으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종의 마치 은행 온라인 서비스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래서 여기 수박님이 그 트렐로에 그 이미지 첨부해 준 게 있는데 이 접근성의 면에서 또 캐나다가 지금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면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국가들이 꽤 많네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표를 보니까 왠지 잘 해줄 것 같았지만 사실 잘해주지 않는다. 저도 살짝 찾아본 적이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난민 신청을 하면 어디 가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두고 본다. 예, 그래서 가두고 보는 뭐 그런 국가도 있는 반면에 캐나다 같은 국가는 굉장히 웬만하면 가두지 않고 우호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대우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없나요? 없으시다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카님 진행, 그리고 수박님 발표였습니다. 굉장히, 캐나다라는 국가가 정말 난민을 좀 잘 받아주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이 캐나다 이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냥 이민을 가고 싶으면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난민이 되는 게 더 쉬우려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나 난민이 되는 건 아니죠. 예. 대한민국은 뭐, 어떤 정치법적으로 난민을 인정받기도 힘들고, 뭐, 기근이나 빈곤, 환경 같은 걸로 난민을 신청하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예. 난민의 우호적인 캐나다 소식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카님 순서가 왔는데요. 자, 모카님이 발표하시고 진행은 기가진희님께서 봐주시겠습니다. 기가진희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자 기가진입니다. 오늘 어떻게 발표를 진행할 것인지 모카님의 발표 주제와 발표 순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저번 발표 때 독일의 환경 인식이 발전해온 역사를 원전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원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독일의 탈원전 정책,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독일이 처한 위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를 해주세요. 먼저 원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은 군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원전에 대한 투자는 핵무기 연구의 공동 자금과 핵전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라늄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넓은 면적의 땅을 오염시키거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원자력은 불공평한 에너지 자원 중 하나인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결과를 떠넘기게 된다는 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탈원전을 해야 할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에 이런 원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고 싶었고 마침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위기에 닥쳤기에 이와 관련지어 탐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원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이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00년에 녹색당과 3인당의 연합인 정농연정이 탈원전을 선언하였지만 2010년에 에너지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탈원전이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탈원전이 복구되었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풍력빛,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에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3기가 남았으며 그것 또한 올해 안에 가동 중단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트렐로에 영상을 올려놓았는데 그 영상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서 제 발표에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연합이 회원국 공동으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비 감축안을 내놓자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러시아의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이 독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최대 공급량의 2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독일은 올 겨울 에너지 대란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독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 원전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몇몇 정당에서는 원전 확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발표에서는 한국의 원전 정책을 독일이 처한 위기와 함께 살펴보며 한국이 탈원전을 해야 할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카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목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나 의견을 가진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혹시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독일 지금 이제 가스가 아무래도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 이게 그러면 발전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독일에서 발전을 하는 데 사용되는 그 연료의 비중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조사된 바가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그 가스는 산업용으로 쓰였던 에너지여서 아마도 그 비중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산업용으로 쓰여서 원전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또 이게 온전히 이 가스 부족 사태가 또 온전히 발전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자동차 연료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또 독일 내에서는 어떤 여론의 측면에서 원전 부활과 뭐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원전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슈를 그런 식으로 잘 사용하는 경우도 와와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전 이상이에요. 다른 질문을 가지신 분 계실까요? 없다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문제, 그 탈원전을 여기 내용을 보면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이제 대체 재생 에너지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크게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발표하시면서 앞에 부분에서 지금 약간 우리 목사님의 탐구 방향이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 그 취지를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고 가시는 모습도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원전을 뭐 그대로 갈 건지 탈원전을 할 것인지를 두고 정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독일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뭐 두루두루 폭넓게 다른 나라의 사례도 가급적이면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가진희님 발표 순서이고 기가진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교육의 전문가시죠. 기가진희님 그리고 진행은 나무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나무님부터 모시도록 할게요. 나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발표는 기가진희님의 발표인데요. 발표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환경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교육이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하기에 우리나라 환경교육이 본격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모범적 사례를 통해 해외에서는 교육적으로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두 나라를 집중적으로 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이탈리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미래 세대에게 기후변화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2020년부터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후변화를 학교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탈리아가 최초인데요. 이탈리아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2020년 시작되는 9월 정규 학기부터 기후변화 관련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 연간 약 33시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이탈리아가 학교에서 기후변화 수업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점진적으로 다른 과목 수업에도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리 수업을 단순히 지리적 구분과 특성을 외우는 대신에 기후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은 어느 곳인지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업 내용은 연령대별로 달라지는데요. 6세에서 11세의 경우 동아리 이용한 기후변화 수업을 진행하고 중학생부터는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고등학생들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나면 이탈리아가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한 것처럼 한국도 이렇게 시도하면 되지 않나 라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과정 개정은 그 나라의 교육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랍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교육의 큰 차이는 이탈리아는 대학의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은 대학 순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출신 대학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등급 매기기가 한국인의 사고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은 도태되거나 교육과정에 따로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탈리아가 연령대별로 달라지는 환경 교육을 한 것은 환경 교과 내용의 신체적인 진행을 도와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환경 지식, 그리고 환경을 위한 행동과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교과에서 환경 수업이 환경 지식적 이해에만 주로 다뤄두고 있다는 한계를 해결하며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단계로 환경 친화적인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탈리아가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환경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 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빠른 발전을 모색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독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은 지난 20년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행동이 미래 세대나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찰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미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ESD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개발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 전문 역량을 개발하였고 발전기에는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확산하였으며 정착기에는 프로젝트를 구조로 만들고자 환경에 대한 역량 중심 교과서를 개발하며 교사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환경 교육 사례는 학교 공동체의 환경 교육 및 기후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학교 인증 프로그램, 각 학교가 절약한 에너지 절감량의 절반 비율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50대 50 프로그램과 글로벌 학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형성하는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배우는 학교 밖 오픈스쿨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환경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삶으로 자연에 대한 교육을 진지하게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환경 감수성을 키워주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주제를 학생의 일상과 직결시켜 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배경에 맞추어 환경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가진이님의 발표였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훌륭한 사례를 통해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키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발표였습니다. 그럼 이 기가진이님의 발표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다면 말해 주세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이탈리아가 기후변화를 학교 의무교육에 포함시킨 최초의 국가인데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또는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탈리아가 기후변화를 학교 의무교육에 포함시킨 최초의 국가인데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또는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탈리아가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한 최초의 국가인 것을 의무화한 최초의 국가인데 그 나라의 모범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육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의무화한
교육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또- 질문 하나 네. 하겠습니다. 그 네. 해외의 모범적 사례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 프로젝트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교육부에서는 지금 그린 스마트 학교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린 스마트 학교는 학교 공간 혁신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린 스마트 학교는 학습과 놀이가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를 가지고 옥상과 벽면을 활용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현재 일제식의 교육의 도입으로 인해서 좀 획일화된 건축물이 감옥과 같은 건축물을 좀 낮게 짓거나 새롭게 지어서 환경과 더 접하기 쉬운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교육부에서 탄소 중립 학교를 선정해서 탄소 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또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이탈리아와 한국의 교육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독일과 한국의 교육 차이도 이와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네. 독일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교육이 환경교육, 성교육, 정치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독일의 교육은 한국과 정반대로 경쟁을 지향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경쟁의 이데올로기에서 살아가지만 독일도 이탈리아와 비슷하게 경쟁을 지향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저도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이상하게 여기 되게 질문 많이 하는 데네요. 네. 우리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환경교육, 기후교육을 의무화시켰다. 이걸 이제 이탈리아의 환경교육의 시사점이라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독일의 환경교육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환경교육도 이탈리아 비슷하게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한다는 것이 큰 시사점이라고 보고, 어린 나이에부터 그러니까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것으로 시작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나 실천을 나중에 가르친다는 것이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다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은 발표를 받는 되게 많은 질문을 받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다음 나무님 네. 순서가 조금 어그러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잠시만요. 없어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기가제니님께 없어지지 않았나? 네, 어디 있겠죠? 네, 진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님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나무님 발표 차례고, 그다음 그 진행은 공산당 여신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공산당 여신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나무님의 발표에 사회를 맡게 된 공산당 여신입니다.
나무님, 이번에 발표할 주제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1차 시에 이어서 이번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이제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1차 시 발표 때 바바로님께서 저작권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예시를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번역물은 원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므로 원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하지만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 권리가 인정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 쓰여진 저작물은 저자가 실명으로 작품을 쓰고 출간한 경우라면 사후 70년까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70년 이후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예시로 들면 히라버로 제작된 성경 원본에는 저작권이 없으나 이를 한글로 번역한 성경에는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이는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내용으로 성경 번역은 창작물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이제 2차 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물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사례입니다. 2015년 6월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경숙 작가가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2차례 내면서 표절을 해서 출판사 창작가 비평을 속이고 인쇄 등을 부당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영향력이 큰 신경숙 작가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문단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표절에 대한 담론 속에서 표절의 대상이 번역된 소설이었다는 점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표절 의혹이 작가 고발로 이어지면서 사건 이후 문학계에서는 표절의 진위와 논란의 발생 원인, 해결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잣대나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표절의 대상이 번역이라는 점에서 번역사와 작가 모두의 저작권과 관련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국이 국내 문학의 발전뿐 아니라 새로운 사상의 유입 및 사회 전반의 진보를 위해 번역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번역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이 사건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신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번역을 통해 불교 사상을 수용한 것으로 시작하여 조선시대 유교 사상 또한 번역을 통해 수용했으며 조선 왕조는 번역을 통해 유교를 통치 철학으로 정립 및 확산시켰다는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 드라마, 음식 등 한국이 기존에 수출하던 문화상품에서는 언어의 중요성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공연과 드라마는 보고 들을 수 있고 음식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학의 경우는 다릅니다. 문학은 순전히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되므로 번역의 기여도가 절대적입니다.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키우려 할수록 번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번역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번역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2013년 8월 22일 대법원 형사 1부에서 영문 저작물 유역본을 번역하여 국내에 출판을 한 혐의로 기소된 N사 전 대표이사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작성을 한 번역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장 씨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N 출판사 대표이사였던 장 씨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요약본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인 S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장 씨는
S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M 교수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2,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 15종의 요약본을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이 사건의 경우를 통해 번역과 저작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번역의 저작권을 원작이 침해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잣대나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재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고,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문학의 책 출판과 같은 경우엔 순전히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므로 번역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고, 1차 시에 소개한 불법 번역의 경우처럼 번역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출판계나 문학계의 쇠퇴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에게도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3차 시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고안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나무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나무님의 발표로 인해 번역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와 번역물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사례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무님에게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발표 초반에는 그 저작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쭤본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저자가 죽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원저자가 죽고 70년이 지날 정도의 어떤 시간이 된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이상 잘 읽지 않죠. 읽지 않고 개정이 되든 뭐 번역이 되든 해서 새로운 책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새롭게 번역이 된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저자가 쓴 책과 별개의 창작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 이해했고, 그러니까 그 법원이 경우에 따라서 그 번역물에 대해서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숙 작가가 이제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그게 판결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네. 본인도 어느 정도는 뭐 이건 뭐 판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한 사건이니까요. 제가 아까 맞아요. 쉬면서 그 논문까지는 읽어서 꽤 흥미로웠습니다만 아직 판결이 안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논문에서 이제 참고 사례로 좀 다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무슨 당나귀 당나귀요? 그 외국 동화, 프랑스 동화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게 있는데 그걸 뭐 그러니까 번역한 것을 이제 표절했느니 안 했느니를 따졌는데 아, 그런 게 표절 시비가 걸리면 좀 판결을 이제 유리하게 받기가 좀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뭐를 표절할 때 뭐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베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왜 그 맞아요.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경숙 작가의 표절권도 사실 어떤 특정 장면이랑 뭐 전체적인 플롯이 살짝 유사한 거지 뭐 엔딩도 다르고 또 사실 사용된 단어 같은 것도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근데 하지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 두 사람이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뭐 죽을까 말까 한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장면들 인상적인 장면들이 유사하다 보니까 표절 시비가 붙는 건데 그 네. 앞서 말씀드린 그 판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비슷해야 이건 표절이고 어느 정도까지 비슷하지 않아야 표절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잘 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번역본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내가 작가든 번역가이든 간에 이런 어떤 특정 표절이 발생했을 때 참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그 표절의 기준을 어느 선에서 정해야 될지는 그 번역가의 아니 뭐야 작가도 고민해야 되지만 번역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예, 그런 시사점을 주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질문을 드리자면 그 두 번째 소개해 네. 주신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 요약본을 뭐 판매한 사례. 네, 네. 네, 이게 정확히 무슨 책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건당 2,000원을 받고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어, 예. 이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뉴스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자초지종을 따져보면 누가 쓴 책인 겁니까? 이제 외국인이 쓴 책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미국의 M 교수의 저서를 아, 요약한 요약본. 요약본을 또 미국 업체에서 그걸 제공을 받고 그 어, 장 씨가 그걸 번역해서 판매를 한 거예요. 원본을 받아서 번역을 했으니까 이거 내가 번역했으니까 이거 새로운 창작물이다. 내가 이거 팔아도 돼. 이렇게 해서 네. 판 거죠. 네.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과정에서 이제 노동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그게 원서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워지는 네. 건 아니다. 이런 시사점을 주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시 우리 사회보는 잠깐 헷갈리네요. 네, 공산당 여신님께 다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산당 여신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거 맞죠? 네네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나무님의 발표였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참 다루기가 그러니까 미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함에 있어서 이 번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분명히 이제 번역도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원서를 있는 그대로 뭐 말만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번역계에서는 이것도 나름대로 무에서 유를 창출한 일이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그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나무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산당 여신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죠. 진행은 쉬용님이 해주시고요. 네, 그럼 쉬용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산당 여수님의 발표에 사회를 맡게 된 쉬용입니다. 공산당 여수님,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 후 발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빈곤에 대한 개념과 세계 빈곤 퇴치의 날, 그리고 다른 국가와 한국의 빈곤 사례, 그리고 인권으로 빈곤을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곤의 개념은 각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란 최소한의 생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먹을 것과 안전한 물과 집, 신체적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유지되어야 할 최저 생계비를 상정하고 이를 가구 소득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란 어떤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 생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사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정의합니다. 즉, 타인의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따라 빈곤할 수 있고 빈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아시나요? 매년 10월 17일은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세계의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고 인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생겨난 세계 기념의 날입니다. 빈곤 퇴치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초의 빈곤 퇴치의 날을 주도한 조세프 레신스키 신부는 빈곤이 인권의 문제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거와 같이 이번에는 한중일에 대한 빈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6명 중에 1명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 회원국 중에 4위를 차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방에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이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특히 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성 불평등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난 때문에 법을 어겨 감옥에 있다고 해도 무상으로 살 곳을 원하는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이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빈곤에 찌든 삶이라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80대 할머니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요. 또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의 빈곤 문제는 꾸준히 세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촌 주민의 상대적 빈부격차와 도시 주민의 빈부격차로 인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곤 문제를 인권으로 퇴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인 아이린 칸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와 정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권 존중을 통해서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빈곤을 없애려면 인권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택, 의료, 일자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미를 넘어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였고 아이린 칸은 빈곤 문제를 왜곡하는 문제들, 인권의 시행과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인권의 4가지 측면인 박탈, 차별, 불안, 폭력을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빈곤은 차별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늪이지만 인권 존중은 사람들을 감싸고 제 목소리를 내게 만들어주며 권력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직면한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식량, 의료, 교육, 주거 같은 기본적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는 그들을 둘러싼 불평등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산당 여신님의 발표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기가진인데요. 인권으로 빈곤 퇴치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빈곤 퇴치 방법으로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빈곤 퇴치 방법으로 중 하나는 또 경제 성장인 1차 프로젝트 때 말씀드렸던 국제개발 협력과 국제 원조 이론 등이 있는데요. 이번 3차 프로젝트 주제로 국제 원조로 빈곤을 더 줄일 수 있는지 더 알아보고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외 원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며 해결 방안을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각성이 특히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사실 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살아오셨고 또 일해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뭔가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 노인 빈곤율을 어디서 찾으시냐는 질문을 네, 일단 네. 뉴스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도 지금 미디어 매체로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주제로도 그렇게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와 한국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공산당 여신님께서 한번 생각을 짐작, 추론을 해보시기에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청년층도 있고 중년층도 있는데 왜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어, 얘기가 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어, 일단 빈곤 중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제가 생각한 한국의 그 노인 빈곤율이 제일 많다고 생각한 것은 65세 이상 이제 나이가 들으신 분은 이제 일자리를 찾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찾기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근데 타당한 답변인 것 같고요. 네, 설득력이 있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년이라는 그 제도가 있다 보니까 60세, 65세 넘어서는 번듯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예,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노인 세대가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겠냐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노력도 하셨겠지만 막상 사람의 살림살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수입이 있지 않은 이상은 꾸준하게 이어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일단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제 원조 쪽으로 가실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사회 내에서의 지금 그 빈곤율이 특히 노년층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 탐구를 통해 알게 됐으니까요. 이 점을 기회로 삼아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지 그 원인도 한번 따져볼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 그 상황과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에서도 이제 빈곤에 시달리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초라하고 퇴색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미디어에서도 많이 외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만큼 그럴수록 더 이렇게 살펴보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공산당 여신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발표하신 분도 진행하신 분도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은 우리 쉬용님 발표하실 차례이고요. 진행은 연두님께서 진행 봐주시겠습니다. 연두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용님의 발표를 도울 연두라고 합니다.
시영님, 오늘 발표할 주제와 오늘 발표할 주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 소개한 후에 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별 대응 현황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세요. 국제인권 관련 기구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유엔 헌장기구, 유엔 인권협약기구, 주요 인권 NGO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인권협약기구 안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특정 인권 조약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설립한 기구인데요. 인종차별위원회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매번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제출하는 진정 절차와 인종차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집단이 자국을 상대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상대국도 협약의 회원국인 경우에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1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은 협약의 회원국들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또한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위원회 절반을 선출하며 지역, 법제도 등을 평등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4년에 한 번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며 2년에 한 번씩 중간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제출할 때마다 당사국의 대표가 보고를 하면서 비평을 하여 그런 과정들이 담긴 보고서를 인종차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인종차별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들을 유엔 총회에 직접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노력에는 헌법을 수정하여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인종차별 문제를 담당하여 원주민 집단의 이익을 보호할 새로운 기구들을 설립하거나 인종차별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며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까지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일부 회원국들이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서 국제기구인 유엔에 보고해야 할 인권 부문의 수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과중한 업무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종차별이 지속되고 있고 갑작스러운 분쟁 발생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립 당시 유엔의 정기 예산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선출된 위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회원국들이 지원하는 액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들이 분담금 납입을 지연시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매년 3주간 2번씩 열어야 할 이 회의를 계속 취소시켜야 하는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 표현이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점점 확산되고 노골적인 상황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 혐오가 작은 문제라 해도 그것은 가해자의 입장일 뿐이지 차별을 겪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상처를 남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란 말 자체가 낯설지 않게 되었으나 아직도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 등으로 인해 제재 수단의 한계가 있고 너무 추상적이라 법의 효과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혐오 표현은 대체로 인종, 국적, 성별 와 같은 속성을 가진 소수자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 표현을 뜻합니다. 혐오 표현 행위에 관해
유엔 주요 국가의 규범적 대응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대해 소개해 보자면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아직도 흑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4년 민권법을 제정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더 이상 법적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흑인 등 여러 소수자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의 해소가 단순히 법 제도적인 차별 금지만으로는 평등과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혐오 표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 수준도 높아지고 처벌법을 제정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에는 혐오 표현 처벌뿐이 없을 뿐 혐오 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는 외국인 근로자, 해외에서 유입된 프랑스계 주민, 다양한 이민자에 대하여 프랑스인들은 혐오하는 행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별, 증오 등에 대해 제한할 필요성이 생겨 프랑스는 1972년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인종차별금지법은 인종차별의 인종적 증오, 폭력을 발생하는 죄와 인종적인 편견에서 유래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3차 프로젝트에서 이제 독일, 호주, 일본의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용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치용님의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는 분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 수고 많으셨고요. 슈용님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사실 어제 발표도 그렇고 오늘 발표도 그렇고 아마 어쩌면 우리 슈용님 트렐로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저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트렐로에 발표 자료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거 보면서 발표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트렐로 들어가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발표할 자료를 디스크립션에 써주시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혹은 뭐 활약이 있다면 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회원국들의 그 보고서를 받아서 유엔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제 인종차별 문제를 담당해서 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인종차별위원회에서 많이 담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뭐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고 일종의 자율적. 자율적이고 일종의 전 세계적인 어떤 인종이나 뭐 차별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프랑스 얘기해 주셨는데 뭐 미국, 프랑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개 국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 국가가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뭐 아니면 다른 인종차별 문제, 뭐 혐오 발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국가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아까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 해주시면서 이 제도적인 노력 외에도 어떤 좀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떤 문화적인 노력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프랑스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좀
시사점의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더 없을까요? 네, 제가 뭐 갑작스럽게 질문 드렸기 때문에 혹시 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뭐 내일도 이제 또 다른 국가들 관련해서 얘기 전해 주실 거니까 그 국가들 다루실 때도 이제 좀 이러한 사례, 그냥 얘네는 이렇게 하더라 해서 끝나기보다는 예, 이러한 사례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 것인지까지 폭넓게 다루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일도 이제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들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그 국가의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지까지 좀 챙겨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용님 발표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연주님 발표 그리고 엘레나님의 진행입니다. 엘레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주님의 발표에 사회를 맡은 엘레나입니다. 연주님이 이번 차시에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짜뉴스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와 가짜뉴스에 관한 법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어제는 제가 가짜뉴스의 피해로 언론의 신뢰성 하락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렸지만 사실 인권 침해라는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악플, 일상생활 불가, 사생활 침해, 경제적 피해, 행복권 침해 등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들어보자면 몇 년 전에 연예인 정준현 씨의 단톡방 사건에 연루되었던 가수 로이킴 씨 기억하시나요? 사실 로이킴 씨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로이킴 씨는 문제가 되었던 단톡방이 아닌 다른 취미 단톡방에 정준현 씨와 함께 있었는데요. 그 단톡방에서 그 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연예인 얼굴 합성 음란물 문제에 대해 로이킴 씨가 떠돌아 다니던 조작된 그분의 사진을 보내면서 이 사진은 진짜 이분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어 그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뿐인데 하지만 언론에서는 로이킴 씨가 마치 그 문제가 되었던 정준영 씨의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처럼 교묘하게 기사를 써서 소식을 내보냈고 로이킴 씨는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성폭행범으로 낙인되어 수많은 악플과 질타를 받아 무려 3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면서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그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손님들이 끊기게 되고 손님들에게 이제 약사가 모욕을 듣는 듯 지역 약사들의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명백히 가짜뉴스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은 처음부터 속일 각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게 가짜인지 판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법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에서는 2019년 대선 때 후보들에 대한 거짓 정보가 널리 퍼지다 보니 그 이후 가짜뉴스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짜뉴스에 관한 법으로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가짜정보유통방지법, 가짜뉴스 대책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받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률들은 가짜뉴스 법적 규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 법률들의 가짜뉴스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거짓 의도 또는 왜곡된 사실을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언론 보도 또는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그리고 이 왜곡된 사실, 속이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준이 불분명하게 정의된 것은 이제 이 법률의 한계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뉴스에 관한 법률이 통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가 언론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로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방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가짜뉴스를 봤을 때 가짜뉴스를 믿기보다는 중립적인 마음으로 먼저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하고 다른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지 체크하고 기사의 제보자의 신분이 정확히 밝혀져 있는지 기사를 쓴 기자의 신분이 정확히 밝혀져 있는지 이 뉴스에서 말하는 것이 근거가 타당하고 논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사실인지 판단하는 과정인 이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 미디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되지 않으면 가짜 뉴스 같은 것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는 만큼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국인 핀란드 혹은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의 리터러시 교육을 본받아 한국의 리터러시 교육을 더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두님의 발표는 우리 주변에서 핫하게 논란되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던 발표였습니다. 혹시 이 발표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저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유럽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발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럽은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도 강력한가요? 유럽 연합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이제 EU 실천 강력을 만들었고, 이에 관련된 주요 기업, 시민단체, 언론사 등을 협약 서명자로 가입시켜가지고 이제 실천 강력에 대한 자체 검토 보고서와 가입자들로 하여금 중간 평가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저 다른 분 질문, 계실까요? 네, 네, 저요. 해주세요. 방금 소개해주신 가짜뉴스 사례는 한국의 사례였는데 외국에도 가짜뉴스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중국을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중국에서, 사실 중국에는 이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음, 코로나가 이제 중국이 아니고 뭐 다른 국가에서 온 것 아니면 뭐 다른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한 이런 명예를 훼손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인들에게 알 권리를 이제 무시하고 이 가짜 소식을 전하는 등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좀 저의 조사 능력이 부족한지 조금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계실까요?
없다면, 저는 마지막 부분을 들으면서 그 한국의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 혹시 이게 3차시 발표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 3차시 예정 발표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말을 다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제가 3차 시 때 발표하려던 것은 이제 가짜뉴스 조사하던 중에 이제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이 자유인, 언론이 자유, 즉 자유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그 글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그 가짜뉴스 규제 법안을 없앤 국가에 관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그 부분도 제가 참고를 해서 3차 발표 때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주님 발표, 그리고 엘레나님 진행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가죠. 바로 네, 엘레나님의 발표하실 차례이고요. 그다음 우리 맨 첫 번째 발표하셨던 황 집사님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 집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를 맡게 된 황집사입니다. 엘레나님은 간략하게 주제 소개 후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발표했던 저의 그 패션 철학에 근거하여서 패션 산업에서 지향하는 바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패션 철학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1차 시에 말했던 저의 패션 철학을 정리하자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은 여러 매체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해 나갈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옷은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외모지상주의가 가져오는 타인에 대한 시선과 부정적 평가를 은폐하기 위해 고가의 패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물질 만능주의의 틀 속에서 우리의 본질적 가치가 고립되는 폐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들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패션 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는 그런 철학이 있어 그것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해체주의라는 것인데요. 해체주의는 1960년대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에 의해 제시된 후 문학, 예술, 건축 등의 영역으로 전파되었는데 전통적으로 서구를 지배한 이성주의, 구조주의, 그리고 형이상학의 한계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해체 양식을 통해 비판의 시각을 드러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와 함께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후 등장한 신해체주의 패션은 착용자의 의도, 취향, 개성의 수용에 따른 다양한 일복 착장 방식으로 형태를 완성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제 패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몽이라는 의류 브랜드가 있는데 그 의류 브랜드가 해체주의를 잘 담아낸 브랜드 중 하나로 꼽혀요. 그래서 그 해당 브랜드의 디자이너인 바달리아라는 디자이너는 오늘날 젊은이들은 남과 다른 개별적인 것을 원하며 자신이 좋아하고 입고 싶은 옷이야말로 현재의 패션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해체주의에서 더 발전한 형태로 업사이클 해체주의라는 개념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제 발표한 두 번째 그런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봤다면, 지금을 말하고자 하는 업사이클 해체주의는 첫 번째 이유였던 환경과 조금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며 패션 산업에서도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인식이 커짐으로써 패션 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대한 확산은 해체주의에도 영향을 미쳐 해체주의 철학 기반의 업사이클 해체주의 디자인, 즉 재활용한 순환적 재료를 사용하여 해체주의 양식을 표현한 패션 디자인을 주로 지칭하며 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개념 아래 등장한 업사이클 디자인은 생산하고 폐기되는 패션 트렌드의 전형적인 굴레에서 반하는 해체주의의 반항적 철학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재료 혹은 제품에서 과거의 시간을 현재에서 공유하며 현대적 감각으로 그러니까 재해석함으로써 의복 자체에도 특별성을 가지고 기존의 대량 생산 시스템에 소모적이고 일방향적인 패션 트렌드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패션 철학에 대한 의의 또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았을 때 이렇게 비슷한 맥락을 갖는 해체주의 그리고 신해체주의와 더 발전한 업사이클 해체주의에서 비슷한 맥락을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인 우리와 밀접한 환경과 공존의 목표로 소비자의 개성을 중시하고 소통하는 의복을 목표로 함으로써 경영인이 갖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는 현대인들의 그런 관념을 조금 바꿔서 의복으로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경영인이 되고자 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엘레나님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잘 녹여낸 걸로 보이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저도 약간은 공감하는 것이고 우리 엘레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지금 현재 패션 산업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어떤 패션쇼라든지 아니면 패션 산업을 볼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뭐 옷이나 패션의 이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 그 유행이라는 게 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뀌고 늘 새로운 옷이 등장하고 그럴 때마다 패션 업계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은 이것은 뭐 멋있다, 멋이 없다, 아니면 뭐 새롭다, 촌스럽다와 같은 가치 평가들을 반복하고 있고 그게 어느덧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해진 일이 뭐냐면 어떤 패션에는 뭔가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 혹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혹은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을 이 패션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도를 우리가 무한히 반복해 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게 영원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지점을 잡았을 때 우리는 그 지점을 가지고 새로운 것과 촌스러운 것, 예쁜 것과 예쁘지 않은 것, 예, 뭐 그렇게 구분하는 무한의 반복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안에 그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의 자아에 접근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쩌면 이게 소모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리다가 얘기하는 해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짜와 가짜 혹은 예쁜 것과 예쁘지 않은 것 그런 그 이분법적인 대립을 해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짜는 가짜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대체 무엇을 가짜라고 하고 무엇을 진짜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어쩌면 우리 엘레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패션이 일반화된 시대가 온다면 옷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같은 것들이 정말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 밖의 것들은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업사이클 해체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었는데 이런 건 새롭게 잘 찾아내신 것 같아서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 보신 분도 그리고 발표하신 분도 다 한 번씩은 하셨으니까 네, 오늘도 힘든 날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제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 또 많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쏟아내시다 보니까 좀 오늘은 지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면 뭐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더 성의 없게 해서 그래서 좀 오히려 혼란을 드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좀 내일은 좀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내일은 이제 개인 프로젝트 마지막 차시입니다. 원래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수업이면 그냥 좀 더 여유 있게 막 개인 프로젝트 4차까지 가지고 가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뭐 다른 수업들은 내일 다 끝난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일부러 좀 더 늘려서 이제 6일에 걸쳐서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 3차 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 제기도 하셨고 원인 분석 같은 것도 하셨고 했는데 이제 내일쯤 되면은 이제 단순한 조사에 그치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탐구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좀 어떤 새로운 비전, 뭐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본다든지 뭐 적용 방안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발전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처럼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못하고 이제 오전에 뭐 오늘처럼 그 오전에 그냥 말로 설명 안 하고 그냥 글만 이렇게 뿌려드리고 뭐 곧바로 한 1시간 정도 준비할 시간 드린 다음에 곧바로 누구부터지? 수박님부터 최종 발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은 좀 그렇고 네, 1시간 10시부터 10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 뭐 좀 넘을 수도 있죠. 좀 넘게 되면 좀 다시 그 점심 식사 시간을 확보해 드려야 되니까 좀 천천히 모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10시부터 12시 사이에 3차 마지막 발표를 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한번 말씀해 보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플랫폼을 바꿔야겠죠. 줌이 아니라 메타버스로 옮겨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하지 그걸? 서로 좀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근데 보통 지난번에 한번 해봤을 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비전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엔 다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그러면 뵙도록 하죠. 저도 오늘 정리 잘 하고 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